아니, 인연이 뭘 잘했다고. 불쌍한 거 걷어줬으면 고맙습니다 하지는 못할 망정. 뭐가 어쩌고 어째.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너 밥 차려주니 나를 아예 식모처럼 부려먹고 우리 아들은 머슴처럼 일만 시키고 내가 싹 밝혀내서 너 콩밥 먹게 할 거야. 두고 봐. 저야말로 그 집에 돈 버는 기계의 식모고 머슴 아니었나요? 부모 형제자매 없는 고아들여다 마음대로 써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 이러시는 거잖아요. 왜? 좀 써먹으면 안 되니? 내가 얼마나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 아들을 키웠는데 그래도 돈 좀 있다고 봐주려고 했더니 몹쓸 병까지 걸려서는 우리 아들이 너 병수발까지 될까봐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걔가 여자가 있다니 옳다구나 싶더라. 잘난 부모 만나 잘난 집안 없고 잘 나가는 애다. 너라는 천지 차이야. 그런 여자가 왜 남편을 만나나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보내고 있는 지금도 이게 정말 현실이 맞나 꿈을 꾸는 게 아닌가 매일 의심과 안심을 반복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제 삶에 이런 평범한 행복이 찾아올 줄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 몇 번이나 삶을 포기할까 생각했던 저였기 때문에 지금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었던 제 지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살이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아버지는 고정적인 일이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 일이 없는 날이면 매일 술만 드셨어요. 그런 날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새말고로 힘들어하던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러 나가시게 되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퉁퉁 불어터진 어머니의 손을 보고도 미안해하기는커녕 나가서 외간 남자와 정분이 하던 안 거냐며 의심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조미에 서서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느라 힘들고 집에 오면 술에 쩔어있는 아버지의 뒤처리를 하느라 힘든 어머니한테요. 그렇게 의심은 날로 커져 급기야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손을 대더군요. 얼굴에 늘 피멍이 들어있던 어머니가 출근을 하며 겨우 9살이던 제게 울면서 이야기하셨어요.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받는 돈 이외에는 수입이 없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단칸방 반지하에 살며 바퀴벌레가 제 몸을 기어가도 그 흔한 벌레 죽이는 약을 사서 뿌릴 수조차 없었어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저는 새벽에 일어나 신문을 돌렸고 손에 쥐어지는 그 적은 돈에 기뻐하며 생필품을 사곤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늘 잠만 자게 되더군요. 공부는 사치였어요. 고등학교도 진학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장학금 제도로 실업계에 갈 수 있다는 말에 조금 더 욕심을 내기로 했고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을 앞두고 제게는 또다시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건설 현장에 나가신 아버지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떨어지고 말았고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속상한 마음에 아버지는 술로 보낸 시간들이 더 많아졌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유일한 보호자였고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는 저도 정말 버틸 재간이 없더군요.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 있으며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어울렸고 학교는 수시로 결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 담임 선생님은 저를 포기 못하시더군요. 수시로 저를 찾아와서 혼도 내고 어르기도 하며 저를 설득하셨어요. 너 겨우 고등학교 1학년이야. 고등학교는 어떻게든 졸업해야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주면 안 되겠니? 선생님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뭔가 머리를 맞은 듯 했어요. 저를 보고 울어줬던 사람은
제가 9살 때 저보고 미안하다며 집을 나가던 어머니 이후로 처음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절 버리고 가며 울었지만 선생님은 자신의 손을 잡으라며 울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방황을 멈추고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졸업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혹시나 나쁜 길로 빠지진 않을까 늘 염려하고 걱정해 주셨네요. 금전적인 도움도 많이 주셨는데 혹시나 제가 미안해할까봐 그걸 여러 이름의 장학금으로 돌려 말하며 해결해 주시곤 했습니다. 암튼 선생님을 생각해서라도 사회에 나가 잘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생각과 다르게 사기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또래보다 키도 크고 날씬한 편이라 모델해볼 생각 없냐고 염함해주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처음에는 공짜로 수업을 받고 모델로 성공하면 그 이후에 갚아도 된다면서요. 그렇게 전 순진하게 제 명의를 빌려주었고 남은 건 그 사람들이 제 이름 앞으로 지은 빚뿐이었습니다. 그때도 선생님이 어떻게 알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혹시라도 나쁜 마음 먹을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너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바보같이 판단하면 절대 안 돼. 내가 그 빚 갚을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일단 그걸로 갚고 나한테는 천천히 조금씩 갚도록 해. 알겠니? 선생님. 예, 죄송해요. 그렇게 저는 염치 없지만 선생님이 빌려주신 돈으로 빚을 해결하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계산하던 도중 터진 코피가 쉴 새 없이 흐르더군요. 아무리 젊은 20대라지만 제 몸을 너무 혹사하는 것 같아 더는 이렇게 지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20대 후반에 이르러 수중에 적은 돈만 남긴 했지만 쇼핑몰 창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나마 제가 옷 고르는 눈썰미가 있었고 사기꾼이긴 해도 모델에 제의받을 만큼 몸매는 괜찮다 생각했으니 여러 가지로 나을 것 같았어요. 또 모자란 돈은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와 동업 겸 하기로 했던 터라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돈에 쪼들리게 되자 남자친구는 돈을 갚으라며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너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 그 선생님. 내가 찾아가서 너 대신 갚으라고 할 거야. 그럼 또 마음 약해서 갚아주시겠지. 난 그렇게라도 받아야겠어. 저는 그동안 도움만 받은 선생님께 너무 죄스러워 그것만은 참아달라고 1년 안에 무조건 이자까지 져서 다 갚겠다고 애원하며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을 줄여가며 악자같이 일을 했고 쏟아지는 피곤함을 이겨내며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선생님이 또 아시게 되면 도와주겠다고 하실 게 뻔해. 전 늘 잘 지낸다고 별일 없다고만 말씀드렸어요. 자꾸 거짓말만 늘다 보니 제가 연락을 피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선생님과 멀리하며 보냈고 그러던 와중에 저는 다시 쇼핑몰을 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전에 쇼핑몰을 하며 알게 된 언니가 본인이 하던 걸 헐값에 땡처리 가격으로 넘기겠다 하더군요. 결혼하면서 이민을 가게 되었다고요. 저는 남은 옷들을 제 스타일대로 코디하고 활용하는 법을 인터넷에 올리며 홍보를 했고 그게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서 매출을 올리며 쇼핑몰 확장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한다고 사기와 배신 등 매번 당하기만 했던 저는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홍보관리로 입사한 남편을 만나고 저는 그 다짐을 스스로 저버리게 되었어요. 대표님, 또 야근하세요? 이러다 몸 다 상해요. 제가 저녁 도시락 사왔으니까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대표님, 이 영양제가 여자한테 좋대요. 하루에 한 알씩 꼭 챙겨 드세요. 매일 제게 정성을 쏟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허물어지더군요.
이런 따뜻한 호의를 베푸는 남자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나 빼고 타인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며 머리로는 밀어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모든 마음을 열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코피를 흘리는 제 모습에 남편이 휴지를 둘둘 말아 뛰어오며 버럭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제발 자기 몸 좀 아껴요. 내가 대표님 아플까봐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한결같은 애정과 헌신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나자 제가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쇼핑몰도 더 잘 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브랜드를 찾는 사람이 늘어났고 전 옷에 이어 화장품 사업까지 진행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결혼 약속 이후 바쁜 스케줄 탓에 시어머니를 찾아뵙기로 한 날이 점점 미뤄지자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희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셨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먼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괜찮다.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바쁜데 어쩌겠니? 안 바쁜 사람이 와야지. 너 바쁘니까 바로 본론만 이야기하고 가마. 결혼식은 올해를 넘기지 말고 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혼수는 필요 없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 돼. 나도 정우 아버지 먼저 보내고 여자 혼자 몸으로 아들 키우면서 고생 많이 했다. 너도 부모님이 일찍 여의고 힘들게 자라왔다기에 내가 마음이 많이 쓰이더구나.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서 내가 아는 밥도 먹고 그렇게 사람 정을 느끼며 살게 해주고 싶어. 예상하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까지 생겼다는 사실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마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혼수는 필요 없다는 시어머니의 말에도 불구하고 집 인테리어와 최신 가전이며 고가의 가구까지 무위에서 채워넣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 아침에 정말 시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어요. 그래도 첫날이라 제가 하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됐다며 들어가서 자라고 등을 떠미시더군요. 그런데 받은 밥상이 물에만 차리찬 밥 한 덩이였습니다. 같이 앉은 남편 앞에는 아침부터 고기 반찬이며 진수성찬이 펼쳐졌더군요. 너는 몸매 관리해야 하니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차렸다. 성철이는 네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하니까 아침부터 든든하게 먹어야 하지 않겠니?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나보다 미영이가 더 잘 먹는 거면 몰라도 이건 아니에요. 미영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체력 소모가 큰 일인데. 옷 입고 화장품 바르고 사진 몇 컷 찍는 게 뭐가 힘들다고. 네가 뒤에서 거래처 사람들 만나서 계약도 성사시켜야 돼. 물품 확인도 다 네가 해야 돼. 네가 제일 힘들지. 솔직한 말로 네가 있어서 그 회사가 그렇게 잘 된 게 아니겠니? 시어머니의 의도를 알아채겠더군요. 제가 남편의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소홀할까봐 시댁에 들어와 살라고 하신 거였어요. 당신이 힘들게 혼자 된 몸으로 고생해가며 키운 아들이 결혼했다고 따뜻한 밥상 한번 못 받을까봐 얼마나 걱정되셨을까요? 아들이 회사 대표와 결혼한다고 하니 막을 수는 없고 밤낮으로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함께 살면서 당신 손으로 아들을 계속 키우는 거였나 봅니다. 그날부터 저는 지옥 같은 삶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제가 하는 일을 걸고 넘어지셨어요. 출근하면 제게 수십 통 전화를 했고 제가 못 받으면 소리부터 지르셨어요. 너 뭘 하길래 전화를 안 받니? 성철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걔 지금 거래처 사람들 만나느라 점심도 못 먹었단다. 우리 아들은 밥도 못 먹게 하면서 너는 인터넷에 비싼 점심 먹은 거 떡하니 올렸더라. 어머니, 그건 계약권 때문에 업체 사람들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보여지는 사람이라서 예쁘게 찍어서 올리는 것도 제 일 중에 하나고요. 아,
그래서 너는 업체 사람들 만나서 맛있는 밥 먹고 우리 아들은 쫄쫄 굶고 거래처나 돌라고 한 거니? 도저히 말이 안 통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제 이야기는 귀등으로 들으시더군요. 그래도 처음에는 저도 노력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쇼핑도 해요. 왜 그러니? 어디에 나가서 시애미 버릴 때라도 생겼니? 아니면 남편한테 편하게 일시키고 싶어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딸처럼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러죠. 저도 어머니 생긴 것 같아서 얼마나 좋았다고요. 성철이가 좋다고 하니 마지못해 너 받아준 거지? 나는 널 딸처럼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네가 나를 엄마로 생각한다니 그것도 소름 끼치는구나. 게다가 우리 아들과 결혼한 딸이라니. 그렇게 끔찍한 말이 어디 있니? 오면이 남인데 딸처럼 하겠다는 말은 아예 하지도 마라. 어머니, 전 그래도 성철 씨가 사랑하는 어머니시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내가 그동안 성철이 생각해서 참았는데 네가 이야기 꺼내니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고아로 자라서 뭘 보고 배웠겠니 네가. 자의 잘못을 알려주는 부모가 있어 도움주는 형제자매가 있기를 해. 지질이 가난하고 없는 형편에 조금 성공했다고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서 내 한번 벼르고 있었다. 제가 언제 그 이야기를 우습게 했다고 그러세요. 이거 봐라. 시엠이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말대답이나 하고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네가 우리 아들 우습게 안 봤니? 집에서도 네가 돈 주고 부리는 사람처럼 남편 보고 리모컨 좀 달라, 먹고 난 밥그릇 좀 옮겨라. 명령한 게 한두 번이야. 그건 남편 바로 옆에 리모컨이 있어서 그랬고 밥그릇은 제가 설거지하다가 물기 묻은 손으로 가게 그래서 얘기를. 또 말대답. 아유, 고아의 고졸인 제가 모자란 게 있다고 성철이는 번듯한 4년제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러는지. 안 봐도 네가 얼마나 성철을 꼬셨는지 알겠구나. 정말 기가 차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고졸이고 남편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건 맞지만 지방에 처음 들어보는 이름만 4년제인 대학이었고요. 또 제가 고아인 건 맞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남편도 홀시어머니뿐이니 반쪽 고아 아닌가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그때마다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시장바닥에서 나 업고 물건 파셨을 때부터 나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서 그러셔. 조금만 더 견뎌주면 어머니도 결국 당신 인정하실 거야. 결국 전 그렇게 당하고서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시어머니께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한 번은 패션 쪽 행사를 갔다가 명품백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물건이라 몇 달을 기다려야 살 수 있는 가방이었죠. 저도 없던 거라 탐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괜히 남편이 옆에서 더 바람을 넣더라고요. 와, 엄마. 이거 진짜 돈 있어도 못 구하는 건데. 엄마 며느리 잘 만나서 진짜 좋으시겠어요. 이거 들고 예전에 일했던 시장 한번 쓱 돌아다니세요. 네, 어머니. 저랑 같이 이거 들고 한번 가요. 그런데 웃으며 이야기하는 제 얼굴에 시어머니가 가방을 냅다 던지시더군요. 뭐? 이거 들고 시장에 가라고? 내가 웃음꼴이라도 당하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지 그러니? 부유가 얼마 전까지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 며느리 맞다고 이런 가방 들고 나타나면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성투리가 창가를 잘 갔네. 그런 얘기할 게 뻔한데. 너랑 같이 가면 사람들이 다 너만 칭찬하고 우리 성철이를 얼마나 하찮게 보겠어? 대체 언제까지 제게 트집과 억지만 부리실지.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인 시어머니의 모습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만 없으면 시어머니는 다시 아들밖에 모르는 살가운 엄마가 되는데 제가 오히려 둘 사이에 방해가 되는 것 같고 불화만 일으키는 것 같아 점점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더군요. 신상 의류 촬영이 있던 날 생각보다 일찍 끝나게 되었고 며칠간 고생한 직원들에게 오늘만큼은 일찍 퇴근해서 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밤까지 새가며 직원들보다 더 힘들게 일한 저는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분명 집에 가면 또 시어머니와 부딪히게 될 테니까요. 그날 남편도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말한 뒤 저와 헤어지고 약속 장소에 간다고 하더군요. 집에 가지 말고 사무실로 다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전 다시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시어머니가 장사하셨던 시장 골목 끝에 파는 매콤한 닭발을 사러 가기 위해 발길을 시장 쪽으로 옮겼지요. 시어머니가 그 집 닭발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동창 모임을 간다던 남편이 저 멀리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직 못 갔나 싶어 큰 소리로 부르려는데 누군가 커피숍에서 튀어나와 남편 팔짱을 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저희 회사 신입 여직원이었습니다. 제가 일찍 퇴근하라고 보내준 그 직원과 남편이 너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유유히 사라지는 걸 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닭발이고 뭐고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힘들게 해도 항상 제 편이 되어주었던 남편이었는데 제가 시어머니한테 갖은 구박을 받을 때도 제가 회사에서 밤새며 일을 할 때도 제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을 해놓고 뒤로는 여직원과 연애를 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과 그만했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과 헤어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또 배신당해서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일인지 이미 충분히 겪어본 저였으니까요. 대신 그 직원을 해고하는 걸로 복수를 끝냈는데 그 직원이 부당해고라며 저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더군요. 대표님, 이렇게 뜬금없이 해고하시는 게 어딨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죠? 뻔뻔하게 묻는 여직원에게 말했어요. 우리 남편이랑 그렇게 만나고도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니? 참다 못해 남편과의 불륜을 이야기했고 전화를 끄는 여직원이 남편에게 그새 이야기했는지 남편이 당장 뛰어와서 제게 따졌습니다. 그동안 당신과 어머니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도 우리 관계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당신이 참아. 그 여직원 당장 다시 복직시켜. 저는 뻔뻔하게 그지없는 남편에게 제가 준 카드를 다시 내놓으라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군요. 하긴 제 카드로 신나게 놀고 먹고 사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겁이 났겠죠. 하지만 그런 자세는 얼마 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외로움 때문에 헤어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바람, 여직원의 고발.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기를 당하고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았을 때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지만 저는 견뎌야만 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였으니까요. 현실을 잊기 위해 일에 더 매진하던 어느 날 왼쪽 가슴이 찌릿하더군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겼는데 직원이 검사해보라고 계속 건의해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초음파상 아무래도 모양이 좋지가 않네요. 큰 병원 가서 검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때까지도 설마 죽을 병까지 제 인생에 추가되지는 않겠지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저만 철저히 버릴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늘은 정말 매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저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말았네요. 어머니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넌 또 뭔데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난리니? 할 말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네가 이 집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아나 보구나.
어머니, 저 암이래요. 암이라고 쉽게 입을 떼지 못하는 제게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당신이 암이라고?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해? 치료받아야 하니까 당신은 이제 대표에서 물러나. 내발게. 그래, 잘 됐다. 이제 너는 치료받으면서 쉬고 회사는 성설이한테 넘기도록 해라. 그래도 함께 살던 사람한테, 한때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걱정과 위로는커녕 제 회사를 내놓으라는 소리를 들으니 옥장이 무너졌습니다. 전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좋으라고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전 눈물을 머금고서 제 사업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직원들도 떠나보내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난리가 나더군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당신은 암 환자고 우리가 생활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당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정말 무섭네, 무서워. 정말 남편을 내치고 싶었지만 또 정에 발목 잡힌 저는 남편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는 패션 회사에 미리 말해뒀어. 당신 이력서도 내가 벌써 보냈고. 진짜요? 거기 대우조끼로 유명한 곳인데. 역시 당신은 날 너무 사랑해. 고마워. 나도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지연아 잘 받아. 나랑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고. 진심 없이 사랑한다는 말인 걸 알면서도 자꾸만 넘어가는 제가 한심하고 바보였지만 몸까지 아픈 마당에 사람을 더 잃기는 두려웠습니다. 하루는 입원을 앞두고 보험금 청구며 서류며 정리하는데 편지 한 통이 발밑으로 떨어졌어요. 낡은 편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자 제 의린이었던 선생님의 편지가 담겨있더군요. 언제나 네 편이라고 앞으로 다 잘 될 거라는 내용을 읽자 눈물이 참을 수 없이 흘렀고 그제야 선생님께 그동안 연락하지 못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야말로 배은망덕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 늦었지만 선생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빌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은 여전히 인자한 모습이었지만 풍성한 흰머리에 비해 몇 가닥 없는 검은 머리카락만 있을 정도로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선생님, 죄송해요. 이렇게 뒤늦게 찾아뵈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다. 나는 언젠가 네가 연락할 줄 알았어. 더 늦지 않게 찾아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저와 선생님은 한참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걸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처음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네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단다. 어렸을 때 죽은 하나밖에 없던 내 동생과 너무도 닮았었거든. 너한테 잘해주면 할수록 내 동생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서 기뻤고 그러다 보니 너한테 정이 듬뿍 들었지 뭐니.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인연이었던가? 선생님은 저한테 어머니였고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 힘들 때만 선생님을 찾는 것 같아 더 죄송스럽네요. 멈췄던 눈물을 다시 쏟는 저를 보고 선생님은 이상하다 싶으셨는지 제게 무슨 일이 있냐고 계속 물으시더군요. 넘치 없지만 기대고 싶은 마음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며칠 후면 입원을 하여 수술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저보다 더 서럽게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아야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거 하나 하는 게 나한테 은혜 갚는 거야. 수술하는 날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해서 남편에게 오라고 했지만
남편은 갑자기 회사에 중요한 일정이 생겼다며 못 가겠다기에 전 할 수 없이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어요. 그리고 수술실로 향하는 제 손을 부여잡고 계속 잘 될 거라고 기도하며 기다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술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그 시간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생님만 제가 깨어날 때까지 옆에서 지켜주셨죠. 그리고 거의 매일 와서 간호해 주셨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초기였던 저는 우려와 달리 한 번의 수술과 이후 통원으로 방사선 치료만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수술이 잘 끝난 덕에 퇴원도 조금 앞당겨질 수 있었습니다. 네 시어머니랑 남편은 어떻게 아픈 사람을 보러 한 번을 안 오니? 그것들이 인간이야? 제가 입원해 있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제 카드 사용 알람이 문자로 오자 선생님은 참다 못해 화를 내시더군요. 이번에는 또 어디 가서 쓴 거야? 한우.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지금 네 카드로 한우를 먹으러 가? 말이 되니? 제가 못 먹는다고 가족들도 못 먹어서 되나요? 전 괜찮아요. 가족이라면 이렇게 못한다. 네 피 빨아먹는 것들이 무슨 가족이야. 보아하니 네가 이렇게 아픈 게 그 둘 때문이구만. 가족이라고 감싸는 저를 보고 펄펄 뛰던 선생님은 제가 태어나는 날 찾아오셔서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내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오셨겠죠. 같이 집안에까지 들어가겠다는 선생님을 한사코 거절하고 전 혼자 짐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순간 그동안 왜 시어머니와 남편이 바빴는지 그리고 왜 제 병원에 일절 오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웬 여자와 셋이 화기애애하게 밥을 먹고 있더군요. 현관문에 서서 신발도 벗지 못하고 얼어있는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 말도 없이 이렇게 오는 게 어딨니? 어머니, 여기 제 집이에요. 집에 오는데 허락받고 와야 하나요? 그리고 저 여자는 누구죠? 저 여자의 말로 저희 집에 허락받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허락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우리 집에 네가 들어와 산 거잖니. 그럼 당신이 설명해봐. 저 여자가 누군지. 그게 당신이 소개시켜준 회사 팀장님이죠. 근처라고 하길래 내가 오셔서 밥이나 먹고 가라고. 정말 단순히 회사 동료야? 제가 남편을 추궁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어요. 너 구하라고 해서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정말 위아래가 전혀 없구나. 이 일에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건데. 그리고는 그 팀장님이라는 여자한테 미안하다며 거듭 사과를 하시더군요. 결국 그 여자가 그만 가봐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갖고 나가려는데 익숙한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선물해드린 구하기 힘들다고 했던 그 명품백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린 명품백 이거 싫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이 여자한테 준 거예요? 이게 네가 준 거라는 증거 있니? 증거 있어? 그럼 제가 드린 거 갖고 나와서 보여주세요. 아니라면 어머니가 갖고 계시겠죠. 시어머니는 일순간 당황하시더니 진작에 팔아먹었다고 며느리가 이도간 두고 병원 들어가 있느라 당신 생활이 힘들어져 팔았다고 억지를 쓰시더군요. 전 서러움에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고 그 여자는 정신없는 틈을 타 가방을 챙겨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열린 문으로 누가 다시 들어오더니 우는 저를 일으켜 세우더군요. 선생님이셨어요. 차마 저를 놔두고 가지 못해 밖에서 기다리셨는데 갑자기 웬 여자가 집에서 나오고 제가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니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하셨대요. 당신 뭐야? 왜 우리 며느리랑 같이 있어?
아, 예전에 집 나갔다던 너희 엄마니. 엄마 찾았다고 그렇게 어린애처럼 우는 거야? 네, 사돈. 제 딸입니다. 못난 애미라 그동안 바보같이 제 딸 하나도 지키지 못했는데 이렇게 찾았으니 지금이라도 친정엄마 노릇 하겠습니다. 각오 단단히 하세요. 그리고 자네, 나 이렇게 못 넘어가네. 나 있는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야. 우리나라 최고로 능력 좋은 변호사 선임할 걸세.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며 든든히 절 지켜주던 그때의 선생님의 모습은 시간이 흘러도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도 저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그 순간에 선생님은 신의 넘어 구세주와도 같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선생님의 선전포고를 뒤로하고 저는 다시 짐을 들고 선생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너 편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그리고 소송은 걱정도 하지 마라. 우리 집 바깥 양반이 법대 출신이잖니. 친한 친구들 중에 유명한 변호사 많아. 내가 다 말하고 의뢰할 테니까 너는 네 몸이나 신경 쓰고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렴. 알았니? 법대를 졸업하고 동기들은 사법고시를 통과할 때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던 선생님의 남편분께 선생님에 이어 또다시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의 수수한 옷차림에 이 정도까지 부유하게 살고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선생님이 검소하셔서 그랬을 뿐 집도 굉장히 부유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더군요. 제가 통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선생님께서 웬만한 일은 저 대신 해결해 주셨고 덕분에 저는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갔습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날 오랜만에 남편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치사하게 집 나가고 바로 카드 정지시켰더라. 내 몸 아파서 받은 보험금으로 당신 카드값까지 갚아야 돼. 그 팀장이라는 여자한테 가서 카드 하나 받지 그래. 비꼬지 마. 회사 대표랍시고 나한테 지시하는 게 꼴보기 싫었던 차에 그래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싶어서 혼자 야근하고 밥 먹는 것 좀 챙겨줬더니 나한테 몸의 사람이 누군데 그래. 내가 결혼해줬으면 당신이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라고? 내가 결혼해달랬어? 당신이 결혼하자고 나한테 그랬잖아. 내 돈 쓰면서 내 회사 거저먹으려는 검은 속셈도 눈치 못 챈 내가 등신이지. 그래, 내가 외롭고 힘들게 자라서 당신이 여직원이랑 바람난 것도 눈 감아주려고 했어. 그런데도 당신은 날 더 아프게 했고 더 괴롭게 했어. 내가 암까지 걸려도 걱정하기는커녕 당신 살아갈 걱정만 하고 내가 사정사정해서 꽂아둔 회사에 취직해서 또 바람을 펴.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 여자 하지 마. 당신보다 훨씬 품격 있고 성숙한 사람이야. 그래. 그럼 그 품격 있는 여자랑 고상하게 잘 살 수 있겠으면 한번 해봐. 덜 성숙하고 상식 없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잘 보라고. 제가 악을 쓰며 남편과 다투는 소리에 주차장에서 넘어오던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절 내리치며 험한 말을 쏟아부으시더군요. 아니, 인연이 뭘 잘했다고. 불쌍한 거 걷어뒀으면 고맙습니다 하지는 못할 망정. 뭐가 어쩌고 어째? 이래서 예로부터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너 밥 차려주니 나는 아예 식모처럼 부려먹고 우리 아들은 모승처럼 일만 시키고 싹 다 밝혀서 너 콩밥 먹게 할 거야. 두고 봐. 저야말로 그 집에 돈 버는 기계의 식모고 모습 아니었나요? 부모 형제자매 없는 고아들여다 마음대로 써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 이러시는 거잖아요. 왜? 좀 써먹으면 안 되니? 내가 얼마나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 아들을 키웠는데. 그래도 돈 좀 있다고 봐주려고 했더니 몹쓸 병까지 걸려서는.
우리 아들이 너 병수발까지 들까봐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걔가 여자가 있다니 옳다구나 싶더라. 잘난 부모 만나 잘난 집안 없고 잘 나가는 애다. 너랑은 천지 차이야. 그런 여자가 왜 남편을 만나나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걔도 이혼했다더라. 이제야 서로 직장에 만난 격이니 천운이 따른 거나 마찬가진데. 너 때문에 산통 다 깨졌다. 조용히 합의혼하면 될걸. 그거 암이면 촉이라고 해도 나중에 전이 될지도 모르고 고생해서 너 병수를 만들다가 네가 죽어버리면 우리 아들 낙동강 오리야 될 텐데. 난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꼴 못 본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제 가방까지 주셨어요? 그 가방이 뭐라고? 너 대신 결혼만 해준다면 내가 못 해줄 게 뭐가 있겠니? 차라리 그냥 수술 받다가 죽어버렸으면 일이 쉬웠을 텐데. 내 기도가 약해서 법원까지 가는 우리 아들을 봐야 하니. 내 천추의 한이다 한이야. 막말에 쏟아내는 시어머니로 인해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암 치료받는 동안 많이 약해진 제 건강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제가 견딜 수 없었어요. 응급실에서 눈을 뜬 제 눈앞에 울고 계시는 선생님이 보이더군요. 선생님, 죄송해요. 신경 써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법원 출석도 못하고 병원에 실려와서. 너 쓰러진 건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별일 없다고 하니 다행이야.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잠시 변호사 만나러 간 사이에 그렇게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니. 제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아니다. 오히려 잘 됐어. 법원 CCTV에 너한테 삿대질하고 때리는 시어머니도 찍혔고 증인도 있고 또 누가 동영상 촬영까지 해준 덕택에 우리한테 아주 유리하게 됐어. 아픈 아내 모른 척하고 간통 저지른 거, 네 카드 쓰고 다닌 거, 시무가 너한테 시집살이 시킨 거 등등. 자기들 입으로 술술 다 보냐 얘기한 게 전부 녹화돼 있더라. 철저히 준비한 소송은 그 일로 인해 허무하게도 빨리 끝났습니다. 완벽한 저희의 승소였죠. 시무와 남편의 구겨진 얼굴을 보니 있던 병도 없어지고 없던 병도 나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남편을 소개했던 그 회사 사람으로부터 남편 소식을 듣게 됐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그 팀장의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두들겨 맞았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이혼은 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별거 중인 상태에서 팀장의 남편이 집에 들렀다가 상간녀 소장을 보게 되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친마르게 칭찬하셨던 잘난 부모의 잘난 집안을 둔 팀장이 잘난 남편까지 버젓하게 있을 줄이야. 저는 통쾌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잘렸고 업계에 난 소문으로 재취업도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선생님 집에서 나와 제 사무실 겸 집으로 사용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더 있으라고 만류하셨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선생님께도 결혼한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으니 제가 계속해서 있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거의 매일 선생님과 통화하며 안부를 묻고 일주일에 3-4번은 만나 밥을 먹습니다. 제가 집을 나설 때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 마음에 네가 많이 들어왔나 보구나. 동생 같기도 딸 같기도 해서 이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은데 더 붙잡으면 네 마음이 힘들 것 같다. 그래도 이제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피를 나눠야지만 꼭 모녀는 아니란다. 우린 어쩌면 그보다 더 애틋한 사이일지도 모르겠구나. 제게 평생 꽃게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처 많고 다 큰 저를 딸로 여겨주시니 저는 이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마음이 편해서인지 건강도 좋아지고 있네요.
다시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저는 앞으로 저처럼 힘든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처럼 주저하지 않고 도울 예정입니다. 받은 만큼 베풀며 살고 싶어지네요.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베풀고자 항상 좋은 일만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